나는 녹턴으로 우아하게 반항한다. 여러분, 이상한 장면 하나 떠올려 볼까요? 세상 모든 걸 의심하던 철학자가 어느 날 피아노 앞에서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말로는 늘 칼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음악 앞에서는 칼을 내려놓는 거죠. 니체가 그랬습니다. 그는 쇼팽 음악을 두고 그의 음악은 나를 살린다는 식으로 꽤 뜨겁게 고백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이 철학자는 왜 쇼팽의 조용한 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조용한 밤 속에 볼테르의 명료한 문장과 니체의 가벼운 힘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그런데 조금 울컥하면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말이 너무 많죠? 설명은 긴데 마음은 하나도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카톡이든 회의든 가족 대화든 길게 말하고 나면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거지? 상대는 대체 뭘 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내 마음을 더 짧고 더 정확하게 전할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을 볼테르와 쇼팽, 그리고 니체가 각자 방식으로 우리에게 던집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시대에서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먼저 볼테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볼테르, 본명은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 169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증인이었고 집안은 그럭저럭 먹고 사는 중산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울 때도 남들처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해야죠? 라고 물었대요. 선생님들은 귀찮아했지만 그 질문 속에 이미 볼테르의 전부가 들어있었던 거죠. 볼테르는 계몽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는 간단히 세 가지예요. 첫째, 종교와 권위가 여전히 사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믿어라고 했고 왕은 따르라고 했어요. 질문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둘째, 이성이 그걸 깨려고 막 고개를 들었습니다.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왜?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생이 통째로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볼테르 본인이 그걸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2번이나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고 영국으로 망명도 가야 했어요. 글 한 줄 잘못 썼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볼테르는 감옥에 갇히고도 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썼어요. 다만 방법을 바꿨죠. 직접적으로 왕이 잘못했다고 쓰면 목이 날아가니까 우화를 썼습니다. 동화처럼 쓴 거예요. 그 유명한 캉디드라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순진한 청년이 세계를 여행하는 모험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 아, 이거 지금 교회 비판하는 거잖아? 하고 깨닫게 되죠. 볼테르는 그 시대에 칼 대신 문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웃음을 끼워 넣었어요. 웃기게 말하는데 웃다 보면 아차 싶게 만드는 사람, 그게 볼테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 문장은 사실 볼테르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볼테르의 정신을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이 볼테르라는 사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볼테르는 복잡한 걸 싫어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는 역사책도 쓰고 과학책도 쓰고 철학책도 쓰고 희곡도 썼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런데도 명료하게 말하자고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잡한 말은 대개 약한 사람이 먼저 다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복잡함 속에서도 빠져나가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전문가를 부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그 말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면 결국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볼테르는 알아듣게 말하자를 일종의 정의로 삼았습니다. 볼테르는 18세기식 댓글러였어요. 하지만 악플러가 아니라 팩트에 웃음 한 점 찍어서 권위를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2만 통이 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왕한테 보낸 편지에도 폐하, 이번 정책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뿐이죠. 라는 식으로 썼거든요. 존중하는 척하면서 칼을 꽂는 거죠. 볼테르가 83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를 싫어하던 사람도 많았지만 그가 평생 쌓아온 것이 뭔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명료한 말, 공정한 세상, 그리고 웃음. 그게 볼테르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쇼팽이 나옵니다. 프레데리크 쇼팽, 1810년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폴란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쇼팽은 평생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몸은 프랑스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폴란드에 있었죠. 쇼팽이 태어난 시대는 어땠을까요? 폴란드는 그때 나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나눠 가진 상태였어요. 쇼팽이 20살 되던 해 폴란드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쇼팽은 그때 프랑스 파리에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체포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파리에서 친구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절망을 담은 곡이 바로 혁명 에튜드입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포탄 떨어지는 소리 같고 비명 같고 울부짖음 같아요. 그런데 이 곡을 끝까지 들으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울고 있지만 서 있습니다. 쇼팽은 철학자가 아니죠. 논문을 쓰지도 않았고 이론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는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었고 사교 모임도 싫어했어요.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희한하게 쇼팽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따라옵니다. 쇼팽은 거대한 소리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럽 음악계는 베토벤의 시대였습니다. 베토벤은 운명과 싸우는 사람이었죠. 교향곡 5번을 들어보면 딴딴딴딴 하고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운명을 이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쇼팽은 달랐습니다. 쇼팽은 운명과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운명을 품었습니다. 슬픔을 거부하지 않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쇼팽은 작은 형식을 좋아했습니다. 녹턴, 왈츠, 프렐류드, 마주르카. 이런 곡들은 대부분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베토벤의 교향곡이 40분짜리 서사시라면 쇼팽의 녹턴은 3분짜리 시입니다. 손바닥만 한 그릇에 감정의 바다를 담아버리는 거죠. 쇼팽의 녹턴을 잘 들어보면 감정이 막 흐느끼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딱 정리돼요. 이 사람 지금 울고 있네. 그런데 바닥에 엎드려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등을 세우고 우는 울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쇼팽은 감정을 형식에 담습니다. 형식은 마치 컵 같아요. 감정은 물이고요. 컵이 없으면 물은 바닥에 다 흘러버리죠. 그럼 감정은 남는데 남는 건 끈적한 피로뿐일 때가 많습니다. 울고 나서 뭐 좀 시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지쳐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컵이 있으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감정을 삶으로 바꿔 마실 수 있습니다. 쇼팽의 녹턴은 그 컵을 아주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쁨이 우리 감정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쇼팽은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핵 때문이었어요. 죽기 전에 그는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심장을 폴란드로 보내달라. 그의 시신은 파리에 묻혔지만 심장은 바르샤바 성당 기둥 속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던 나라, 그리운 사람들, 다시 볼 수 없는 풍경. 쇼팽의 음악에는 그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망으로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쇼팽이 그 슬픔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 독일 작센에서 태어났습니다. 니체의 유년 시절은 좀 특별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니체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뇌질환으로 1년 동안 서서히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어린 니체는 아버지가 점점 말을 잃고 기억을 잃고 자신을 잃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 경험이 니체에게 평생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니체는 평생 삶이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그 질문 뒤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덧없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삶은 의미가 있나? 니체는 천재였습니다. 24세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나이였죠.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에 교수가 되는데 니체는 박사 학위도 없이 교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니체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두통, 위장병, 시력 문제. 평생 아팠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할 수 있었고 책을 오래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35세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요양을 떠나야 했죠. 니체는 그 후로 10년 동안 유럽을 떠돌았습니다. 스위스의 산, 이탈리아의 바닷가, 프랑스의 작은 마을. 혼자서 아프면서 글을 썼어요. 그가 쓴 책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즐거운 학문 같은 책들은 모두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45세에 니체는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서 마차에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말의 목을 껴안고 울었대요. 그 후로 니체는 11년을 더 살았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읽을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이 사람은 강해져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평생 약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을 긍정하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평생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더 강렬한 겁니다. 니체는 무겁게 사는 시대를 견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독일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강했어요. 경제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당시 독일 철학은 헤겔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헤겔 철학은 정말 무겁습니다. 역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개인은 그 큰 흐름 속의 작은 부품이다. 이런 식이었죠. 사람들은 내 삶은 뭔가 거대한 것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이들에겐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묻죠. 왜 우리는 삶을 이렇게 무겁게만 들고 다니지? 왜 기쁨을 부끄러워하지? 왜 아름다움을 사치라고 부르지? 그래서 니체가 제안한 게 가벼운 힘입니다. 니체는 이걸 춤추는 힘이라고도 불렀어요. 무거운 돌을 든 근육맨이 아니라 가볍게 스텝을 밟는 무용수의 힘이죠. 니체는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어쩌면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게. 니체는 강해져라를 외치는 근육 철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니체는 무거운 척하는 사람들을 가장 못 견뎠어요. 그는 삶을 사랑한다면 삶을 미워하는 말투로 말하지 마라. 이런 쪽의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니체가 쇼팽을 좋아한 이유는 쇼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너 세상에 치지 마. 그런데 세상처럼 살지도 마. 소리를 크게 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선으로 마음을 통과하는 것. 그게 쇼팽이고 니체가 말한 가벼운 힘의 한 모습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이유가 아니라 더 많은 음악이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니체는 평생 철학을 했는데 결국 음악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가 사랑한 음악은 쇼팽의 음악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무겁지 않은, 그런데 정확한 음악. 자, 여기서 오해 깨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볼테르는 냉소주의자다 입니다. 아니요. 볼테르는 차갑고 싶어서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뜨겁게 믿었어요. 사람이 덜 다치게 살 수 있다는 걸. 볼테르는 평생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장 칼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처형당한 개신교 신자였죠. 볼테르는 3년 동안 그 사건을 파헤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만 볼테르는 명예라도 되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냉소주의자가 할 일일까요?
볼테르는 따뜻했습니다. 다만 감상적이지 않았을 뿐이죠. 두 번째 오해는 니체는 허세다입니다. 니체는 허세가 아니라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니까 더 예민했고, 예민하니까 더 정직했고, 정직하니까 더 외로웠던 사람이죠. 니체의 책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니체는 거칠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니체는 책이 안 팔렸습니다. 평생 자비 출판으로 책을 냈어요. 친구도 거의 없었고 사랑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립된 채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도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으니까요. 삶은 아름답다. 아파도 아름답다. 이게 허세일까요?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쇼팽은 우울 전문이다입니다. 우울은 맞는데요. 쇼팽의 우울은 정리된 우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우울은 사람을 삼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만들고,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 정리된 우울은 달라요. 정리된 우울은 사람을 조용히 꺼내줍니다.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울컥함 뒤에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쇼팽도 이랬구나. 그런데 쇼팽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남겼네. 그러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게 정리된 우울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볼테르는 명료하게 말해서 사람을 살리고, 쇼팽은 형식으로 감정을 살리고, 니체는 가벼움으로 삶을 살립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볼테르, 쇼팽, 니체. 이 세 사람 모두 고독했습니다. 볼테르는 평생 권력과 싸웠기 때문에 고독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았죠. 볼테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쇼팽은 고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고독했어요. 파리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쇼팽은 늘 혼자였습니다. 폴란드어로 말할 사람도 없었고 어릴 적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죠. 니체는 건강 때문에 고독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두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고독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기만의 언어를 찾았어요. 볼테르는 고독 속에서 명료함을 찾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쇼팽은 고독 속에서 형식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정확한 음을 찾을 수 있었죠. 니체는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신만의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자기 시대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볼테르는 말년에 파리로 돌아왔을 때 환호를 받았지만 살아생전 대부분의 시간을 망명지에서 보냈어요. 쇼팽은 일부 살롱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대중적인 작곡가는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거의 무명이었죠. 책은 안 팔렸고 강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세 사람이 남긴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살립니다. 시간이 증명한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천천히 빛난다는 걸.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볼테르가 먼저 말합니다. 니체 선생, 당신은 너무 어렵게 말하는군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지. 니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볼테르 선생, 명료함도 좋지만 가끔은 수수께끼가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얻은 답은 금방 잊히니까요. 그러면 쇼팽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말이 서툴러서 그냥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팽이 녹턴 2번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볼테르도 니체도 입을 다물 겁니다. 음악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연주가 끝나면 볼테르가 말합니다. 이거군요. 이게 제가 평생 찾던 명료함입니다. 니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거군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가벼운 힘입니다. 쇼팽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짓겠죠.
자기가 할 말을 피아노가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니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이 음악은 조용한데 왜 이렇게 사람을 흔들죠? 니체가 답장을 합니다. 조용해서가 아니라 정확해서다. 정확한 아름다움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살린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까요? 저는 이 세 사람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삶에는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명료하게 말하는 기술, 감정을 정리하는 기술, 그리고 무거움을 견디면서도 가볍게 사는 기술. 첫 번째로 볼테르에게 배우기는 두 문장으로 말하기입니다. 회의든 가족 대화든 말이 길어지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첫 문장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둘째 문장 내 감정은 이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회의 시간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게 말이죠. 저번에 A팀이랑 협의했을 때 그쪽에서 자료가 늦게 와서 그래서 우리도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또 B부서에서도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핵심을 놓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2주 지연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좀 불안합니다. 첫 문장은 사실이고 둘째 문장은 감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명확하게 알아듣고 나도 내 마음을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볼테르식 명료함은 상대를 이기려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배려가 됩니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쇼팽에게 배우기, 감정을 컵에 담기입니다. 오늘처럼 마음이 좀 무너지는 날이 있죠. 원인도 모르게 우울하거나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럴 때 쇼팽식으로 형식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산책 7분. 딱 7분만 걷는 겁니다. 더 걸어도 되는데 일단 7분은 꼭 걸어보는 거예요. 다음은 메모 5줄. 오늘 하루를 5줄로 정리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다. 무엇을 느꼈다. 무엇이 힘들었다. 무엇이 괜찮았다.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다. 그리고는 따끈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십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아주 작은 형식이면 충분해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감정에 질식하는 일은 줄어듭니다. 쇼팽이 3분짜리 녹턴에 모든 슬픔을 담았듯이 우리도 7분짜리 산책에 오늘의 무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니체에게 배우기, 아픔을 숨기지 않기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약해도 괜찮다. 니체는 강함을 말했지만 그가 말한 강함은 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춤추는 것. 그게 니체식 강함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힘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말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힘이 안 나는데 힘내라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힘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오늘 밥은 먹었어? 그럼 됐어. 그게 오늘의 춤이야.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행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조금 망가졌으면 내일은 조금 덜 망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춤입니다. 니체가 쇼팽을 사랑한 건 쇼팽이 위로의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쇼팽은 힘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괜찮아라고도 안 합니다. 그는 그냥 한 곡을 조용히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곡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슬픔은 무너질 만큼 크지만 정리될 수 있을 만큼 작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슬픔은 때로는 진짜로 큽니다.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슬픔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슬픔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걸 쇼팽이 보여줍니다. 음악으로요. 녹턴 2번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정말 슬픕니다. 멜로디가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가면 멜로디가 올라갑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조용해지지만 처음의 조용함과는 다릅니다. 뭔가 정리된 조용함이에요.
그게 바로 정리될 만큼 작다는 의미입니다. 슬픔은 크지만 우리는 그걸 다룰 수 있어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안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이 울컥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그런 슬픔들도 정리될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볼테르는 우리에게 언어를 남겼습니다. 명료하고 정직한 언어. 권력을 향해서는 날카롭고 약자를 향해서는 부드러운 언어. 쇼팽은 우리에게 형식을 남겼습니다. 슬픔을 담는 그릇, 기쁨을 담는 그릇. 그 그릇이 우리 감정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보여줬죠. 니체는 우리에게 용기를 남겼습니다. 약해도 괜찮다는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춤출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명료하게 말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가볍게 춤추는 삶. 그게 오늘 우리가 찾은 답입니다. 자, 오늘의 인생 노트를 정리해 볼까요? 세 줄로 남겨볼게요. 1. 명료함은 배려다. 볼테르가 가르쳐준 것. 알아듣게 말하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2. 형식은 감정을 살린다. 쇼팽이 보여준 것. 감정을 컵에 담으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마실 수 있습니다. 3. 우아함은 약함이 아니라 정리된 힘이다. 니체가 말한 것.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험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대화 한 번만 두 문장으로 끝내보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길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두 문장으로만 말해보세요. 첫 문장은 사실, 둘째 문장은 감정. 오늘 회의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지쳤어요. 이 책 재미있어요. 읽으면서 계속 웃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서운해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참아보세요. 두 문장만 하고 멈춰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더 잘 들어줍니다. 내 말이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더 깊어집니다. 그 두 문장이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볼테르의 서재를 지나 19세기 파리, 쇼팽의 피아노 앞을 거쳐 알프스 산자랑 니체의 산책길까지 걸어왔어요. 그 길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이 세 사람이 같은 것을 찾고 있었다는 걸. 더 정직한 언어, 더 안전한 형식, 더 가벼운 삶,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다치고 살아가는 방법. 우리도 그걸 찾고 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볼테르, 쇼팽, 니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살립니다. 명료한 한 문장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정리된 3분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우아한 하루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 누군가는 타인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볼테르처럼 생각하고 쇼팽처럼 느끼고 니체처럼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슬픔은 무너질 만큼 크지만 그것 또한 정리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오늘 밤 쇼팽의 녹턴을 한 곡 들으시면 좋겠습니다.